한 것 같습니다. 오늘 6장, 음,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6장, CPU 장치 구성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CPU 구성 요소를 보고, 그리고 또 CPU의 산술 연산 장치, 제어 장치 설계 구조를 이해한다. 그리고 CPU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성능 향상의 요인들을 알아보자. 어,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요거 지난 시간에 하다가, 중간에 여기까지 한 기억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CPU에, 우리가 컴퓨터의 명령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요 부분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이제 과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일종의 이제 이 컴퓨팅 리소스에 있는 리소스들, 자원들을 제어하고 또 연산을 하는 그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최근, 이러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컴퓨터에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러한 장치를 CPU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의미와 CPU의 의미가 이제 유사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여기서 이제 CPU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칩 형태로 싱글 칩 형태로 이렇게 만든 어떤 유닛을 CPU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그리고 폰 노이만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글자가 잘렸는데, 일단은 데이터나 명령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CPU에 전달하고, CPU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처리 형태로 처리한다. 요게 이제 그 지금 폰 노이만이 제안한 컴퓨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은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 자체가 폰 노이만 구조를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스트럭션 패치와 실행 사이클로 된 두 단계 머신 사이클을 봤는데 그 중간에 이제 디코드와 그리고 저장 요걸 갖다 추가해서 총 4단계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명령 인출하고
그 다음에 해독하고 실행하고 또 저장하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요 일련의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머신 사이클 과정으로 정리를 했어요. 단계별로. 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주기억 장치 메모리에서 이제 호출, 패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R로 패치를 하고, 일단 제어 장치를 통해서 이번 명령 해독 과정을, 죄송합니다. 명령 해독 과정을 거치고, 명령어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동작시키고, 제어 장치에서 제어 신호를 이제 송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산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 등을 제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실제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고 연산 장치를 통해서 결과를 레지스터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가 버퍼에 이 버퍼에 있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시 메모리로 옮기는 과정. 그게 네 번째 저장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동작을 하고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클락 입력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클락 입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는 클락 동기 기반의 하드웨어 그 회로들은 클락 입력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원을 크게 되면 아, 그 해당 오실레이터에서 특정 주어진 주파수에 맞춰 가지고 클락을 생성을 해요. 이제 칩마다 요구하는 동작 가능한 클락 범위가 다 달라요. 그 프리퀀시 범위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클락 분주 회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 분주를 시켜가지고 이제 고주파나 저주파 영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PU나 컴퓨터들은 모든 특정 신호에 맞춰서 동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클락이라고 한다. 자, 1초에 몇 번 오실레이션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헬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츠. 따라서 1초에 한 번 클락이 발생하면 1Hz고 10의 6번, 6승이 발생하면 메가헤르츠가 되고 9번이면 기가헤르츠가 되고 그죠? 자, 플럭은 주회로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에서 장착되어 있는 오실레이터 클럭 발생기에서 만들어내면서 클락이 많을수록 이제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빠른 클락을 생성을 한다고 이제 뭐 연산 처리 횟수가 늘어나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이란 게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CPU와 뭐 메모리 사이에 버스에 밴드위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무조건 연산 횟수만 늘린다고 해도 데이터 피딩이 제대로 안 되면은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인 이 컴퓨터 구조 자체가 이제 뭐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특정 뭐 칩에 어, 이제 처리 주기를 짧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컴퓨터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전반 이 원칙상 그 클락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쨌든 연산량이 많아지는 것은 이제 맞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CPU 뭐 인텔에서 뭐 2.3기가 뭐맨 처음에 뭐 1기가 그다음에 1.5기가 뭐 2기가 막 이렇게 클락 속도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CPU별로 이제 이 클락 속도를 가지고 이 CPU가 빠르구나 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게 다시 클락 스피드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구조가 기존까지는 이제 싱글 코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클락 스피드가 소위 말해서 그 연산 양이랑 비례해 가는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멀티코어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클락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CPU 안에 코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막 무조건 이제 어, 물론 이제 클락 스피드가 클락 그 스피드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발전이긴 한데 어쨌든 그에 맞춰서 어, 회로 집적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명령어 처리 속도가 있다. 그래서 명령어를 처리를 하는데 결국 이제 클락에 맞춰서 처리를 하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 이제 주어진 시간당 명령을 몇 개 처리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밉스. 그래서 1초에 100만 개를 나타내는 게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밉스.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본이 이제 100만 개로부터 100만 개, 10의 6승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클락 스피드 외에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어 숫자를 늘림으로써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밉스 수치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CPU 내부 구조. CPU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PU 내부의 기본적인 내용들만 있는 거지, 사실은 이제 뭐, 요거보다도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CPU 자체가 단순히 이제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기능을 한꺼번에 이게 집적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제어 장치들 중에서도 뭐 요 분야가 이제 늘어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제어 장치들이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고 또 내부에 이제 레지스터만 있지만 레지스터 외에도 로컬 캐시 같은 메모리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가 엄청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다양한 어떤 내부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CPU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ALU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레지스터들이 이제 존재하죠. 이제 그 레지스터의 개수도 엄청나게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그죠? 과거에 이제 뭐 조그만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들하고 지금 쓰는 이제 제너럴 PC, 퍼포스 PC하고는 레지스터 개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뭐 조그만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쓰는 아두이노 컨트롤러나 뭐 조그만한 이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은 레지스터 개수가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십 뭐 십수 개부터 시작해서 뭐 수십 개 안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인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개 정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어 장치가 이제 이 내부 ALU와 버스 레지스터 간에 이제 제어 신호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결국 명령 처리 순서를 갖다가 스케줄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뭐 ALU는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사칙 연산과 로직 연산을 다루는 장치이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산술이나 불논리 로직 연산기 그리고 이제 계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들, 오버플로우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쉬프터 요거 이제 곱셈 나눗셈이죠. 그리고 컴플리먼터 이제 보수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워드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있는 요 이제 딱 한 워드 저장이 되죠, 그죠? 그 단위를 가지고 CPU에서 이제 입출력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니 저기 ALU에서 입출력을 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또 저장하기 때문에 가장 일차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메모리라고 그러면 좀 헷갈리는 저장 공간, 데이터 저장 공간. 그래서 가장 빠르고 고속으로 계산한 값을 저장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레지스터 여러 가지 레지스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레지스터, 주소 그리고 범용, GPR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GPR 그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자체는 네,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1, 2, 3,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1, R2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용으로 만들어 놓은 레지스터, 콘스탄트 레지스터 이 외에 이제 특수 목적의 레지스터들이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IR도 뭐 특수 목적의 레지스터가 되어 있죠. 인덱스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보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레지스터와 제어 상태 레지스터, 사용자가 쓰지 않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너럴 GPR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게 이 GPR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R1, R2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니모닉으로 표현할 때 이제 쓰잖아요. P 연산자 오퍼레이터로. 그때 들어간 내용이 이러한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하는 우리가 로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쓰는 곳인데 대표적인 게 ACC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누상기 레지스터 같은 것들 그리고 주소 레지스터 요거 이제 메모리 관리를 주로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지스터나 특정 명령을 접근하기 위한 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소 레지스터 결국은 이제 주소 값이 들어 있는 겁니다. 주소 값이 그래서 세그먼트 포인트나 인덱스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메모리 주소 어드레싱 방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스택 포인트도 이제 결국 이제 메모리의 어떤 자료 구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저장 장치 자료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건, 아, 코드들이 이제 뭐 레지스터에 어떤 그 저장되어 있는 조건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을 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어 동작이 발생되게 되는데 뭐 가령 이제 뭐 앞에서 봤던 이런 뭐 특수 목적의 어, 요- 뭐 상태 플래그 레지스터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터럽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장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여하튼 뭐 각각 제어 시에
상태 정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동작하게 할 때 해당 컨디션을 저장해 놓는 것을 이제 요런 조건 코드가 저장된 레지스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 목적 레지스터들, 이렇게 데이터 레지스터나 뭐 또는 어드레스 레지스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포인트 인덱스용 이런 것들 다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들입니다. 세그먼트들. 그리고 요거 이제 음, 음, 요 프로그램 스테이터스도 일단 이 인스트럭션 포인트 자체가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8086 이제 과거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스 공개돼 있는 오픈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펜티엄, 이 인텔 아키텍처예요. 거의 같은 구조로 레지스터 셋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앞에서 이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들을 몇 개 이제 보긴 했는데, 이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나 오버플로우 관련된 것들, 여긴 지금 안 보이는데, 여하튼 그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태나 제어 관련된, 상태도 뭐 제어에서 쓰는 레지스터입니다. 제어 레지스터, 제어 회로에서 이제 컨디션을 보는 거죠. 자, PC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제어 레지스터인데, 이 다음 명령어 주소입니다. 다음 명령어.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 그리고 IR은 이제 명령어가 저장된 겁니다. 명령어가. 음, 실행해야 될, 디코딩 해야 될 인스트럭션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주소 레지스터. 지금 접근 주소 버스에 지금 저기 인가돼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주소 버스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제어 레지스터가 됩니다. 버퍼 같은 경우에 데이터 버스에 연결돼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다 제어 관련 레지스터들인데,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요것 또한 이제 주소 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주소 버스를. 그래서 또는 이제 여기 주소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에, 이제 뭐 입출력 컨트롤러에 해당한 뭐 그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입출력 주소 레지스터. 그리고 또 입출력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을 때 이제 어, 입출력 디바이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 레지스터. 근데 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간단한 CPU 내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그림이었나? 여긴 지금 없긴 한데 그 지난 챕터에서 배웠듯이 시스템 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요 자체로 IO 버스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로세스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또 스테이터스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아까 보 0비트 또 뭐 네거티브 오버플로우 뭐 여기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인터럽트 그리고 뭐 디렉션 비트 뭐 보조 올린 패러티 슈퍼바이즈 모드에 대한 권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 정보를 우리가 이제 특정 상태 레지스터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요거는 비트맵으로 해가지고 워드 단위로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상태 레지스터로 다 같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8086에는 요 상태 레지스터에 이 비트맵으로 이게 지금 8086 16비트 머신이거든요. 16비트. 그래서 0부터 15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F 0빛은 CF고, 그다음에 뭐 PF, AF, Z, STI 뭐 저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캐리, 뭐 패러티, 뭐 A는 뭐 슈퍼바이저, 오버플로우, 뭐 인터럽트, 이건 제로입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그뭐 이런 식의 정보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상태를 기본적으로 이제 CPU에서 발생되는 뭐 여러 가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그 제어 뭐라 해야 되나 명령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상태들 예, 하나의 레지스터에 저장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그다음으로는 이제 앞에 그 이게 앞에 이제 그 주소 저장해 놓은 그 레지스터 중에 스택이 있습니다. 스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소가 저장돼 있는 중에 뭐 이거 다 주소 관련된 거예요. 지금 뭐 여기 뭐 이게 스택 포인트가 이쪽에도 있고 세그먼트로 이제 세그먼트당 또 스택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뒤쪽에 메모리 할 때 아마 여기서도 나오나? 뭐 이게 제가 뒤에 놓는지 안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메모리 매니지먼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OS에서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OS가 뭐 하드웨어라는 게 특정 OS에 맞춰가지고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메모리 매니지먼트 방식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만약에 이 컴 구조에 없으면 OS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 우리가 메모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동작에서 필요한 방식이 자료 구조 방식이 이 스택입니다. 스택.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함수 콜을 뭐 디버깅을 좀 해보시면은 이제 이 스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셨을 텐데, 아마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이제 C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이제 막 디버깅 같은 것들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보시면은 이제 이 메모리 메모리가 어떤 스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지
보실 텐데 그때 놓는 이 스택 주소가 이 스택 포인트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쌓는 거죠. 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가령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어떤 함수가 있죠, 그죠?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죠? 쭉. 근데 이제 여기 뭐 여기 아규먼트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여기 로컬 베리어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티저 A, B 이런 식으로 로컬 베리어블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그 뭐 엔트리 포인트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이제 우리가 특정 엔트리 포인트가 있고 이제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가 초기화되면서 호출될 때 이제 요 로컬 변수들이 이제 쭉 쌓이죠, 그죠? 스택에 이제 쌓입니다. 그죠? 쌓이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또 다른 함수 호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함수가 그 위에 또 쌓이게 되는 거죠. 또 이 함수 안에서 또 호출을 하면 또 그 위로 쌓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변수들을 써서 이제 메모리 공간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 작동을 하다가 호출된 함수가 이제 요 끝나죠, 그죠? 특정 그 코드가 끝나면 그 다음 이 함수를 호출했던 이 부모 함수로 넘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영역이죠. 쓰고 또 이 부모 함수가 종료되면은 또 밑으로 내려와서 요 영역을 또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게 뭐 이렇게 동작 방식이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인이고 제일 먼저 들어간 애가 제일 끝에 놓는 라스트 아웃 되는 이런 형태인 또는 뭐 라스트 인 포스트 아웃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제 스택이다. 자료 구조 시간이 이제 뭐 배우시죠. 자료 구조가 2학년 1학기 때 하나? 지금 하고 있어요? 자료 구조?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면 아마 이거는 했을 겁니다. 그죠? 스택은. 스택 같은 걸 하나? 스택 하죠. 그죠? 스택 큐, 뭐 이런 거 제일 처음에 할 겁니다.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인 폴스타웃이다. 그리고 탑이 데이터가 입력되고 출력되는 액세스 부분이고 푸시는 밸류를 하나 입력 더 추가하는 거 팝은 이제 제일 끝에서 꺼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스택 포인트입니다. 그죠? 스택 포인트. 그래서 이제 동작은 이거죠. 그죠? 푸시파 이거잖아요. 푸시파. 놓고 튀기고, 놓고 튀기고. 근데 어쨌든 그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점이 이 스택 포인트.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요 스택 포인트 여기 들어있는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음. 아,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그 저기 뭐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지금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스택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 쓰고 있는데 제가 스택 포인트를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택 포인트가 그러면 요 스택 포인트에 들어가는 건가요?
yes, no.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 no입니다. no. 여러분들이 만든 스택 포인트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스택 포인트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쓴 건 그냥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스택이고 실제로 이 스택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소위 말해서 이제 펌웨어죠. 펌웨어에서 이제 이 스택 포인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니모닉으로 어셈블리로 우리가 스택 포인트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실제로 뭐 사람이 뭐 어셈블리를 코드하는 경우는 사실 막 극히 드뭅니다. 그죠? 어떻게 되면 사람이 막 하는 건 어렵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컴파일러가 특정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요 스택 포인트로 바꿔가지고 치환해서 이제 컴파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 경우는 일단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컴파일 할 당시에 우리가 요 이제 스택 자료 구조를 그 컴파일러가 이제 SP를 스택 포인트를 쓰게끔 하는 그러한 구조를 그러한 코드를 써야지만이 이제 그렇게 쓰게끔 되는 거죠, 좀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자체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OS 레벨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쓰기 위해서는 OS를 통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S에서 제공하는 어떤 스택 구조를 써가지고 할 때는 이제 이 레지스터를 쓰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의한 스택 포인트는 이제 뭐다? 일반적으로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그냥 일반 목적 레지스터로 바꿉니다. R1, R1. 그래서 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스택 포인트가 꼭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에 저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컴파일러의 영역이다. 그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를 얘기를 하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CPU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이 성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제어입니다, 제어. 그래서 버스와 이제 제어 상대 대상은 이제 그 CPU 내에 있는 모든 리소스예요. 하드웨어 리소스. 레지스터부터 ALU, 버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이유는 뭐냐? 목적은 그거는 이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예요. 명령을. 근데 이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요 해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명령을 가져오면 해독을 하죠.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해독을 통해서 이 해독기가 이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요게 챕터 이전에 어디서 나왔지? 우리가 지금 6 하고 있으니까 한 4 정도 나왔나? 하여튼 그 논리회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어 기능들 한번 볼 때, 그때 이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게 결국은 명령 해독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CPU 내부 인터널 버스입니다. 자, CPU 밖에 시스템 버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스템 버스는 이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뭐 여기 뭐 IO도 붙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인 건데 요거는 요 안에 있는 버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뭐 목적은 여기 있듯이 이제 뭐 레지스터 그리고 ALU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전에 얘기했듯이 뭐 캐시도 있고 또 심지어 요즘 멀티코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어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코어 간에 이제 통신, 스케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거기다 요즘에 막 AI, NPU까지 막 들어있고 막 난리죠, 그죠? 그래서 요즘 CPU 자체는 사실상 이 CPU 하나가 요 자체가 거의 컴퓨터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어, 이 외부에 이제 뭐 메모리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요 하나가 이 안에 막 그래픽 카드도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픽 프로세서도 들어있습니다. GPU도 들어있어요, 안에. 그래서 그 요즘 뭐 사용하는 CPU는 요 하나 자체가 그냥 컴퓨터다. 요 칩 하나가. 요렇게 봐도 뭐 거짓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음, 자, 반드시 인터페이스 회로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버스와 연결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죠. 제어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속도. 이 외부 클락이랑 이게 이제 시스템 외부 클락인데 외부랑 요 내부가 클락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버스를 내부에다 바로 연결해서 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이걸 미시세상이라 그러면 이건 거시세상이니까. 일단 이러한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버퍼입니다, 버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여기 인터넷이 있고, 뭐,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을 본다. 패키지 들어오면은 내부의 이 재생 속도는 엄청 빠르잖아요. 속도 자체가. 그죠? 컴퓨터 속도가 엄청 빠르고,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엄청 느리죠. 뭐, 빨라야 뭐, 100메가, 느리면은 뭐, 100메가 이하고, 진짜 빠른 집은 뭐, 한 500메가 정도 진짜 빠른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에 비해서 우리가 영상을 뭐, UHD로, 4K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4K 재생 속도가 뭐, 거의 뭐, 얼마냐. 100기가 넘습니다. 그죠? 100기가 넘어요. 그래서 이 속도 못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에, 버퍼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할 때 이제 뭐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버퍼링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버퍼링을 지금 현재 속도에 맞춰가지고 해놓으면 이제 그걸 이제 좀 끊임없이 재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 차이가 있을 때 이제 버퍼는 기본적인 필수 요소. 어느 뭐꼭 컴퓨터뿐만 아니라 아,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에. 음, 그래서
그 뭔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뭔가 상대방이 뭔가 계속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이전에 말했던 게 빨리 프로세싱이 안 되면 약간 멍하고 있는 거예요. 버퍼링을 하고 이전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럴 때 좀 기다려줬다가 이제 또 입력을 해야 되는. CPU 내부에 어떤 논리 회로에 있어가지고 뭐 ALU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단위가 뭐다? 자, 레지스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지스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레지스터 기반으로. 그래서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뭐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회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D 플립플랍 다시 한번 끌고 오면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고 이제 클락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그랬었죠. 그래서 0이면은 0이 세팅되고 1이면 1이 세팅되는 딜레이드 세팅입니다. 딜레이. 클락에 따라서 이제 1이 들어가면 1로 상태가 되고 0이 들어오면 0으로 상태가 그 다음 클락에는 바뀌는. 자, 그래서 4비트 레지스터는 이제 요 4개 가령 이제 4비트다. 그러면은 이제 패러렐 인풋, 패러렐 아웃풋, P4로 동작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력도 이렇게 병렬로 들어가고 출력도 또 병렬로 이렇게 오게끔. 어, 레지스터 간의 이제 전송 방식은 또한 이제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 두 가지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로 전송하려면은 이제 시프트를 시키면 되죠, 그죠? 시프트 시키면. 그래서 시프트 시켜가지고 한 비트씩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시프트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시리얼 인풋 시리얼 시소죠. 시소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어, 병렬로 병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로 이제 뭐 우리가 병렬 아까 레지스터 삽입 레지스터 봤듯이 동시에 병렬 출력한 걸 갖다가 입력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 어, 뭐 이제 기존 값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돌려주는 거와 이제 입력이 이 레지스터 B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입력이 B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로드가 있는 삽입 병렬 레지스터를 갖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디코더를 이용한 단일 버스 연결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음, 이거 디코더 지금 보니까 옛날에 또 그 생각이 나네. 아, 그 S램 할 때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나 보다.
그건 나중에 아마 D램 할 때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고. 그래서 디코더를 어, 뭐 요거는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뭐 요게 좀 원빗이라서 그런데 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버스가 이렇게 데이터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거 그냥 하나로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어차피 뭐 이 디코더 개수만 늘리면 되니까. 이게 뭐 이제 1빛이긴 한데 어쨌든 밑으로 이제 4빛이든 16빛이든 32빛이든 밑으로 이제 레지스터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지금 2x4 디코더인데 이제 그 2x4 디코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중에 레지스터가 1에서 4개까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갖다가 로드 신호로 주는 겁니다. 가령 이제 뭐 1000이다. 그러면 이제 1번 레지스터에 로드가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저기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그 기존에 이제 Q 값이 이렇게 로드에서 값이 이제 0으로 들어가니까 Q 값이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요것만 이제 그 여기 입력 값입니다. 입력 값이 이제 R1으로만 들어오게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버스죠, 버스. 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버스를 통해서 이제 입력이 사실상 이제 그 여러 개 레지스터로 동시에 들어가긴 한데 이제 우리가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특정 레지스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입력할 특정 레지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그 멀티플렉서를 써도 되죠, 그죠? 뭐 버스가 입력이 들어올 때 이제 이거는 디먹스를 써서 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는데 이제 구조만 좀 다르죠. 앞에서 본 거랑 구조만 다르고 디코더와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이면 입력을 이건 디먹스에다 집어넣고 선택 신호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0, 0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출력은 이제 반대로 그죠? 4바일 멀티플렉서를 이용해서 여기 선택 신호가 없는데 여기도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X, Y. 그래서 뭐 R1에 R2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R2만 출력이 되게끔. 그래서 버스 앞에서 똑같이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먹스 디먹스를 이용한 방식이다.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이어서 하고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뭐 어셈블리 코드들을 가지고 좀 동작을 봤는데 이제 MAR에서 주소 레지스터죠. MAR에서 저장돼 있는 값이 저기 버스를 통해서 주소 버스입니다. 주소 버스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에 인가가 되고 이제 그 입력 신호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 쓰기 이제 명령 제어 신호죠. 읽기 쓰기 제어 신호를 통해 가지고 뭐 로드니까 읽기다. 로드 읽기다.
그러면 이제 해당 주기억 장치에 이 셀이 이제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시모스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셀에 있는 정보를 쭉그 인가합 인가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지? 셀에 있는 신호를 밖으로 뺍니다. 그죠? 방전된다고 봐요. 방전. 예, D램이기 때문에 계속 재충전시키긴 하겠지만 어쨌든 캐패시티에 있는 전류가 흘러놓오는 겁니다. 그래서 놓으면은 이제 그 요 신호가 뭐 앞에서 같이 이제 뭐 특정 레지스터에 요렇게 이제 디먹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제 요 버스 자체가 이제 데이터 버스입니다. 데이터 버스고 여기 이제 주소 버스가 되는 거죠. 주소 버스. 그래서 데이터 버스에 연결돼 있죠. 많은 레지스터들이. 네, 그 중에 이제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데이터 주소 번지가 여러 레지스터에 저장된 경우에 먹스, 멀티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특정 이제 레지스터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요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소 버스에 여러 레지스터가 있는데 주소 버스를 쓰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제 먹스를 써가지고 그래서 봤듯이 이 먹스를 써가지고 주소 버스에 출력을 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뒤에 그림이 있네. 그죠? 이제 뭐 레지스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MAR이 이제 주소 레지스터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죄송합니다. 그 시나리오가 아니고 이제 뭐 요거 일반 레지스터라고 봅시다. R1부터 R4까지 쭉 일반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뭐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레지스터를 먹싱을 해가지고 요거 여기 있는 주소 여기 다 주소가 들어있어요. R1부터 R4까지. 그래서 R1에 있는 값을 MAR로 내고 그리고 이제 MAR에서부터 이제 그 유기역 장치로 이렇게 쭉 보낸다. 뒤에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장치 보면은 뭐 자, 여기 보수기를 통해서 이제 뭐 더하기 빼기가 될 수 있고 A, B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레지스터 0, 뭐 네가티브, 뭐 오버플로우 뭐 이런 것들 넣어줘 그죠? 상태 레지스터 값이 빠지고 이제 결과 노상기에 이제 ACC로 저장이 됩니다. 산술 연산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벌써 이제 봤듯이 프레더로 이렇게 뭐 삽입 프레더 구성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우리가 이 컴플리먼트죠. 보수기, 보수기를 붙여가지고 이제 어, 뺄셈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음, 이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미 중복한 내용, 중복 내용들이고 이것도 다 중복으로 이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전 챕터 슬라이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도 이미 했던 내용인데 아마 앞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ALU에서 산술과 논리 연산 장치를 이제 2x1 멀티플렉스를 이용해서 셀렉션 빛이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죠? 0이면은 내가 누고 1이면은 내가 누고 상태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뭐 이 ALU에서 노는 가상기에서 노는 게 이제 캐리 그죠? 그리고 이제 0 그다음에 이제 S가 뭐냐 사인 B 그 MSB입니다. 사인 B 그리고 오버플로우 B 이게 다 이제 저기서 나오네요. 가상기에서는 비교기가 엑스클루시브 5를 쓰는 거죠. 이게 비교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익스클루시브 5만 어쨌든 요거 말고도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연산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간단하게 뭐 그려놓긴 했는데 뭐 우리가 8086에서 보듯이 이제 상태 레지스터가 이거보다 좀 더 많죠, 그죠? 논리 회로의 어떤 비교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상태 코드가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지금 4개의 상태 코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그다음 시프트 레지스터 요것도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D 프리플랍을 쭉 연결을 해서 이제 레프트랑 라이트 죠 그래서 라이트 인풋이고 라이트 시프트 인풋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레프트 시프트 아웃풋이고 레프트 시프트 인풋입니다. 요렇게 반대로 해서 이제 요렇게 넣으면 양방향 시프트예요. 양방향 시프트 이쪽으로. 그래서 라이트 시프트 할 건지 레프트 시프트 할 건지는 요 먹스로 2x1 먹스로 결정이 된다.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 따로 그려놨네요. 그죠? 요 그림도 앞에 있었는데 근데 이거 또 갖다 놨네. 어쨌든 요 지금 그 양방향 시프트를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앞쪽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우측 이동, 좌측 이동에 대한 그림을 분리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에 하드와이어된 제어 장치 예제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제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펌웨어 코드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제어 장치들이. 어, 근데 뭐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가지고 동작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어 회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회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CPU 수준에서는 이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거 자체는
사실상 이거를 뭐 하드웨어 펌웨어 없이 하드웨어로 다 구현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단순한 뭐 입력이 들어오면은 지금같이 입력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입력 신호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이 이게 입력이죠. 인풋 아웃풋인데 출력이 이렇게 딱 나온다. 어,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이 회로가. 그래서 이거 뭐 무슨 이거를 이제 이 코드로 펌웨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 펌웨어 라인 수가 소위 말해서 뭐 프로그램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그죠? CPU 요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엄청난 수준이잖아요. 코드 수가. 근데 그걸 갖다가 예로 들어서 뭐 회로로 만든다? 사실상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만든다 그러면 이 회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 쓸 거냐? 이제 그 일반적 목적 컴퓨터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형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뭔가 화성에다가 조그만한 뭐 로봇을 탐사 로봇을 보낸다. 이게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사진만 찍고 저장하고 그리고 또 뭐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뭐 그냥 배터리 충전하다가 충전이 다 되면 랜덤하게 움직이고 그냥 사진만 계속 찍어댄다. 이러면은 사실상 뭐 이 타스크 루틴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 단순하잖아요. 그죠? 발생될 수 있는 명령어도 몇 개, 인스트럭션 셋 자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이거를 굳이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리얼타임으로 동작하기 용이한 그런 어떤 머신들은 로봇들은 이제 좀 딜레이에 민감하고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동작을 해야 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펌웨어로 만드는 것보다는 하드웨어로 만드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음,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제어 장치를 하드웨어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 제어 장치의 특징은 인풋 명령어 워드가 이제 뭐 32비트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여하튼 뭐 여러 가지 구성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걸 갖다가 디코딩 해가지고 입력 신호로 들어온다. 그러면 디코더에서 나오는 요 이제 실제 신호 요것도 이제 그 입력 오피 값 및 이제 오퍼랜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해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 디코더를 갖다 설계를 해야 되겠죠. 디코더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디코딩되어 있는 이제 입력값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게 제어 신호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뭐 컨비네이션 로직이죠. 그죠? 그래서 논리 회로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특정 값들이 이제 출력 제어 신호가 된다. 그 외에 이제 뭐 상태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태값, 상태 뭐 레지스터 있는 값들이 또 입력과 함께 컨비네이션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클럽 자, CPU 기능 동작 성능 앞에서 이제 뭐 봤듯이 이게 이제 CPU인 거죠. CPU입니다. CPU. 명령을 뭐 가져오고 뭐 어디서 수급을 하는 거죠.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어디 딴 데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패치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듯이
이제 디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인스트럭션 OP 코드 자체를 갖다가 바로 쓰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디코딩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죠? 디코딩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제 디코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익스큐션을 하는 겁니다. 익스큐션. 뭐 명령어 자체의 어떤 기능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좀 보면은 패치, 일단은 뭐 메모리로부터 가져오든 어디로부터 가져오든 명령을 가져오는 패치 인출이죠. 인출에 대한 게 있을 거고, 실제 처리하는 주로 이제 산수리나 논리 연산입니다. 처리에 관한 명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갖다 저장을 해야 되죠. 마지막에 스토어 관련돼 있는 명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제 우리가 포 사이클, 모션 사이클의 네 단계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CPU가 앞에서 봤듯이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 단계에 대한 거죠. 첫 번째 단계고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고 디코더만 없습니다. 디코딩만 빼고 이거는 이제 뭐냐 세 번째 단계고 그죠? 디코딩은 이제 제어 쪽에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제 사이클을 넣지는 않는데 이게 뭐 연산 명령어 사이클 명령어 기능은 아니죠. 자, 그래서 뭐 기본 동작을 좀 보면은 패치 데이터를 램에서 인출해서 뭐 버스를 통해서 레지스터로 가져가는 패치 인출입니다. 인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산, 연산. 죄송합니다. 연산이 아니라 디코드입니다. 디코드. 그래서 요걸 갖다 제어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디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연산입니다. 여기가 연산. 그다음에 여기가 스토어 저장. 그래서 네 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자꾸만 이제 막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또 여기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좀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그 컴퓨터 구조에서 요 지금 여기 배우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폰 노임만 그 컴퓨터 아키텍처에서의 동작 방식 이게 다죠 그냥 1번 램에서 가져온다. 2번 해당 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를 통해서 디코딩을 한다. 디코딩 신호를 만든 겁니다. 그죠? 저기 제어 신호를. 한 번,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 4번, 다시 스토어 저장하는 과정. 요네 단계. 제어에서 이게 보면은 조금 제어만 이제 2단계만 좀 확대해서 보면은 명령어 레지스터를 이제 IR에 이제 명령을 가져오는 거죠. 패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보면은 PC를 플러스합니다. PC. PC 그 다음에 실행할 이제 어드레스죠. 하나는 인크리먼트 하고 그 다음에 디코딩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디코드를 하게 되고 디코더에서 자연스럽게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뭐 2번 단계 아까 앞에서 봤던 이 2번 단계가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요거보다 좀 더 많은 과정을 거쳐요. 요건 이제
챕터 우리가 맨 처음에 컴퓨터 구조 시작할 때, 아니, 그러니까 1번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그 논리회로 그 다음 챕터 있잖아요. 그몇 번째 챕터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번, 4번이었나? 그때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면은 1번에서 이제 요 IR을 옮겨갖고 이제 뭐 요런 내용이다. IR 내용이 오는 거다. 내용상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두 번째 PC를 갖다가 하나 올리고 PC. 그다음에 이제 요 IR의 내용 요 디코딩 합니다. 해석하고 신호 이게 제어 신호가 발생되죠. 시그널이 발생된다. ALU로도 가고 뭐 딴 데 레지스터로도 가고 어쩌고저쩌고. 아, 뭐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PC만 좀 확대를 해놨어요. PC. 이제 요 한 다음에 PC 플러스 1이죠, 그죠? PC 플러스 1이 올라가고 뭐 주소를 해독해가지고 주소를 지정한다. 아, 이 이제 PC 있는 주소를 이제 우리가 그 주소를 이 뭐 주소 해독을 하는데 요 내용은 그 주소 지정 방식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작에 따라서 좀 제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 디오 여기 있나? 아니면은 OS에서 한번 봐야 될 텐데 아마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주소 해독 과정이 이제 직접 주소 방식이냐, 간접 주소 방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과정이 달라진다. 요 내용을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CPU 성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클락 스피드, 음, 자, 연산 타이밍을 갖추기 위해서 타이밍의 기본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 클락입니다. 클락 펄스. 그래서 전체적인 컴퓨터에서 시스템 클락을 발생시키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각 칩들이 회로들이 필요한 클락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단위로 생성이 되고요. 어, 그리고 뭐 이 클락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수가 결정됩니다. 그죠? 특정 시간 내에.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많은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고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적으면 아무래도 수행할 명령어 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 다음에 워드 사이즈. 우리가 뭐 특정 뭐 한 클락당 한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워드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클락당 한 워드를 수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워드가 8비트다 라고 하면은 8비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우리가 1헤르츠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하면 클락 스피드가
그러면은 초당 8비트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정보를 처리하는 양을 치면 이게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워드가 64비트 머신 주로 쓰죠, 요즘에. 이게 128비트고 인제 계속 늘어난다고 치면은 256이다. 그러면은 인제 표당 처리하는 정보량이 8비트에서 256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인제 컴퓨터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죠. 물론 인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워드가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인제 레지스터 크기, 그러니까 워드에 맞춰져 있죠. 그리고 버스 크기도 워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우리가 이 머신의 워드 크기를 늘리면은 요런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뭐 지금 여전히 64비트죠. 음. 사실 32비트에서 64로 올라오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8, 16, 8에 맨 처음에는 인제 뭐 4비트짜리도 있긴 했겠지만은 어쨌든 거의 초반 PC는 8비트로 거의 시작을 했었고요. 8비트, 16비트, 32비트까지 올라오는 거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인제 32비트에서 64비트로 올라오는 데는 굉장히 좀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32비트 머신 쓰는 데도 있고. 어 그 이유는 이게 음 이제 과연 64비트로 올라오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워드를 빠르게 클락 스피드를 올려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클락 스피드를 좀 줄이고 긴 명령을 처리하는 게 낫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제 그 고민들이 있었죠. 그죠? 64비트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인제 봤듯이 이 레지스터나 버스 크기들이 올라가면서 회로 복잡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인제 회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어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제어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여기는 인스트럭션을 하나만 쓰던 걸 갖다가 이 64 여기 하나만 쓰던 거를 인제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메모리 스페이스 자체를 뭐 크게 안 가져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인스트럭션 여러 개를 써 가지고 인제 뭐 사용하는 시도도 인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인제 회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단일 클락에서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은 클락을 오히려 좀 늘려 가지고 반복해서 처리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서는 인제 그 소위 말해서 파이프라이닝이 굉장히 제한적일 때는 인제 요렇게 32로 나눠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됐는데, 요즘에는 인제 CPU 자체 혼자만 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부에 멀티코어 형태로 병렬 처리가 돼 가고 있고, 또 인제 외부의 어떤 다양한 디바이스들 GPU부터 시작해서 DPU라든가 인제 그 연산을 나눠서 담당하는 이런 부수적인 장치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오히려 요 최근에 CPU의 어떤 중요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다양한 파이프라이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인제 뭔가 클락 스피드를 늘리면서 연산을 처리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연산을 수행할 복잡한 연산이지만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약간 좀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64비트 모신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제가 뭐 컴퓨터 구조 쪽에 뭐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는 좀더 구조 쪽을 하시는 분이 이제 좀 그 교수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학과에는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쪽에 아, 전공하시는 분들을 교수님으로 모셔가지고 좀 더 이제 아,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캐시입니다. 캐시.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캐시라는 게 이제 레지스터의 백엔드에 있는 메모리인데 그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메인 메모리에서 이제 CPU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에 버퍼가 있는데 이 버퍼가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딱 한 워드만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사실. 그죠? 그럼 어쨌든 이 워드가 처리되면은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패치가 또 발생해야 되니까. 자꾸 이 시스템 버스를 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속도를 느리게만, 요즘 시스템 버스도 많이 밴드위스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뭐, 인터널 스피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느리잖아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일단은 가지고 와서 이 버퍼 사이즈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버퍼 사이즈를. 그게 이제 캐시입니다. 캐시. 그래서 이 버퍼 사이즈를 키우는데 또 내부적으로도 요 그 CPU가 엄청 커지잖아요. CPU 내부가 아예 이제 하나의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버스가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부에 이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캐시가 있는데 요것도 캐시에 맞춰가지고 이제 캐시를 하나만 둘 거냐. 또는 이제 또 위치에 따라서 이제 캐시를 두 개 둘 거냐.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뭐 코어별로 이제 캐시가 필요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디자인은 이게 하나의 막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막 버스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요 캐시가 여기 있다, 캐시가 요렇게 있다면 얘가 또 가지러 가려면 또 여기서 이렇게 갔다 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디자인할 때 그러면 내부의 캐시를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캐시가 1차적으로 이제 L1 캐시가 되는 거죠. 이게 L2 캐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캐시도 하이라키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이제 뭐 이거 패키징을 했다 또 심지어 그게 그래서 패키징 바깥에다가 또 L3를 둘 수도 있습니다. L3.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 구조에 맞춰가지고 어, 있을 수 있다. 요즘에는 이제 CPU 내부에 이제 뭐 GPU까지 들어있잖아요. GPU, NPU도 있고 심지어 NPU도 있습니다. 그럼 GPU, NPU도 뭔가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 처리를 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L2 캐시, L3 캐시를 두고 이제 버스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는 내부 GPU로 가고 NPU로 가기도 하고 GPU가 뭔지 NPU가 뭔지는 아시나요? 뭐 GPU는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픽 프로세스고 NPU는 뉴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 사시는 인텔 울트라 버전 같은 거 보시면은 NPU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텐서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프로그램들, 윈도우 같은 경우에 뭐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랩탑에 저장되어 있는 캠을 써가지고 뭔가 인식을 한다던가 또는 그 특정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에 뭐 이게 오브젝트 분류를 한다던가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 뭐 강아지, 고양이 뭐 구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쓰는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스마트폰 같은데 막 이 합성 툴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앱에서도 지원되는데 그때 그런 것들 호출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그러면은 그 NPU 모니터 보시면은 이제 막 프로세스가 막 쓰고 있는 거 확인이 되거든요. 뭐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고 어, 최근에 대부분 다 작년에 사셨을 테니까 랩탑 대부분 다 울트라 버전을 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부 캐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부 캐시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음, CPU에서의 또 다른 성능 요소로는 그 인스트럭션 셋입니다. 뭐 인스트럭션 셋, IS 또는 뭐 인스트럭션 셋이 컴퓨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스트럭션 셋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어 회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스트럭션 셋을 정하는 거는 사실상 이 컴퓨터 아키텍처를 정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게 이제 CPU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컴플렉스 기반과 리듀스 기반의 어떤 두 양대 이제 ISA 간에 이제 그 엄청난 이제 뭐 어,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경쟁?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인텔이 시스크 기반으로 이제 그 칩셋 설계를 했었고,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뭐 어, 애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암 음?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CPU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기반 뭐 또는 뭐 솔라리스나 뭐 이런 것들 뭐 과거에 이제 막 많이 사용하던 CPU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리스크 기반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서 이제 어, 그뭐 누가 더 낫다 경쟁이 있었죠. 근데 그 결국은 어, 음,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CPU 쪽과 같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시스크 기반의 ISA를 좀 선호하는 경향으로 계속 남아 있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어, 단순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추구하는 곳에는 좀 단순하다? 이것도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좀 단순한 분야나 또는 이제 그 아키텍처 자체가 조금 더 이게 좀 집적이 용이한, 단순해서 집적이 용이한 분야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좀 더 발전하게 되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어떻게 보면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에, 그 구조도 좀 있다. 근데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인텔은 여전히 이제 x86 기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뭐 AMD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과거 이제 시스코에 기반한 ISA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요거 애플 그죠? 애플에서 쓰던 M 시리즈 뭐 실리콘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리스크 기반이고, 어, 과거에 이제 선 스팍에서 이용하던 솔라리스 기반의 이 저기 아키텍처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뭐 거의 생산을 안 해서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이게 이제 최대 강자는 암이죠. 암. 물론 뭐 애플 머신도 뭐 많이 팔아먹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암보다 이 그 암은 이제 영국 회사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주주가 최대 주주가 그 저 일본의 손정희 씨 뭐냐 이게 뭐지 이름이 뭐냐 소프트뱅크 고맙습니다. 소프트뱅크 그 벤처 캐피탈인데 걔네가 이 그를 인수를 많이 했어요. 좀 쌀 때 많이 샀습니다. 주식을. 이게 한동안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뭐 삼성이 산다 어쩐다 막 얘기했었는데 그 아마 반대가 엄청 심했을 거예요. 그게 이게 워낙 그 거의 독과점이거든요. 지금 독과점 회사라 가지고 영국 회사인데 이 이제 이 소위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 칩 자체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IP라고 하는 게 이제 인텔렉추얼 프로퍼티에서 지재권입니다. 지적재산권. 그래서 회로 디자인만 파는 거예요. 디자인만. 근데 이 암이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스마트폰이나 뭐 전부 다암 기반이죠. 그죠?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 모바일뿐만 아니라 뭐 무슨 냉장고부터 시작해 IoT 디바이스는 다 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되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때 뭐 소프트뱅크에서 팔고 싶어 했는데 어, 못 팔았을 겁니다. 아마. 반대가 좀 중국 회사에다 또 판다고 했더니 또 무슨 보안 어쩌고 난리잖아요. 못 팔게 하고. 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다. 대표적인 리스크 칩셋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밉스를 올리기 위해서 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죠? 단순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인스트럭션을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복잡하고. 한동안 리스크가 최고다. 뭐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요즘 워낙 반도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크가 제어 회로가 좀 복잡하더라도 요즘에 같은 복잡한 컴퓨터, 머던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는 오히려 좀 시스크가 갖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스크가 강세인 곳도 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